나는 탐정 정만이다. 나는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그저 사실을 찾고 진실을 붙들고 그리고 단 하나의 원칙만 지킨다. 그건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10년이다. 10년 전의 불길은 모든 것을 태워버린 줄 알았다. 청운탕의 타일 사이사이마다 스며들었던 그 비릿한 연기와 누군가의 억울한 비명은 이제 낡은 수사 기록 속에 메마른 문장이 되어 잊혔어야 했다. 하지만 빗물은 기억보다 집요했다. 폐허가 된 목욕탕의 깨진 창문 사이로 들이친 빗줄기는 10년 묵은 먼지를 씻어내는 대신 바닥 깊숙이 숨겨져 있던 썩은 냄새를 다시 불러내고 있었다. 남탕 구석, 냉탕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물 대신 검은 진흙탕이 고여 있었다. 그 웅덩이 위로 낡은 구두 한 짝이 뒤집힌 채 떠 있었다. 시신은 사우나실 입구에 기묘한 자세로 꺾여 있었다. 놈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문틈을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10년 전 누군가 억지로 닫아버린 그 진실의 문을 다시 열어접히려는 것처럼 사우나실의 낡은 나무 벤치 위에는 타버린 성냥갑 하나가 놓여 있었다. 10년 전 그날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다만 눅눅한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망령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망령은 한때 형제라 믿었던 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사무실 근처 단골 국밥집은 늘 그렇듯 눅눅한 고기 비린내로 가득했다. 구석자리, 찌개 얼룩이 밴 앞치마를 대충 걸친 상진이 형이 소주잔을 매만지고 있었다. 이틀은 못 잔 듯 쿡한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고 낡은 점퍼 소매에는 정체 모를 먼지가 하얗게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맞은편에 의자를 끌어앉으며 깍두기 그릇을 내 쪽으로 당겼다. 형, 여기서 노숙해요? 몰골이 그게 뭐야? 야, 오냐 오냐 해주니까 말버릇 봐라. 형사는 뭐 잠 안 자는 기계인 줄 아냐? 상진이 형이 헛웃음을 지으며 소주를 입에 털어넣었다. 빈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묵직했다. 형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다. 너 요즘 월세 밀렸다며. 저번 달에도 사무실 건물주가 나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더라. 정만아, 적당히 좀 해라. 그 영감님도 참 형한테까지 연락을 하고 그러네. 그래서요, 이건 뭐예요? 술값 대신이에요? 재개발구역 폐목욕탕에서 시체 하나 떴어. 위에서는 노숙자 사고사로 대충 치우라는데 내 촉이 자꾸 뒤통수를 긁어서 말이야. 착수금으로 일단 50 넣어놨다. 해결되면 잔금 150 더 얹어줄게. 서류 봉투를 열자 스키창 현장 사진 몇 장이 쏟아져 나왔다. 좁은 사우나실 안 기묘한 자세로 꺾여 죽어 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사진 속 남자의 손끝을 살폈다. 지문이 뭉개져 있다. 노숙자라기엔 손톱 밑이 지나치게 깨끗하다. 사고사로 위장된 냄새가 난다. 50? 형, 요새 물가 몰라요? 기름값도 안 나오겠네. 이 새끼가 진짜 싫으면 관둬. 내가 직접 발로 뛰면 되니까. 형은 투덜거리면서도 내 국밥 쪽으로 머리 고기 몇 점을 쓱 밀어주었다. 입으로는 욕을 해도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형은 시계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 없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 올려야 돼. 윗선에서 쪼기 전에 빨리 현장 가서 훑어보자. 걱정 마요. 형 체면 살려주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상진이 형은 대답 대신 내 어깨를 툭 치고는 식당 밖으로 나갔다. 나는 남은 국밥을 한술 크게 떠놓고는 서류를 챙겨 일어났다. 찬 바람이 식당 문틈으로 파고들었다. 재개발 구역의 가로등은 태반이 나가 있었다. 상진이 형의 낡은 코란도가 비명 같은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형은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더니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서 손전등을 꺼내 나에게 건넸다. 야, 내려. 공식적으로는 나 혼자 순찰 도는 거다. 너 들키면 나 심할수록 안 끝나. 형 신분증은 장식이에요? 형사랑 같이 다니는데 누가 뭐라 그래? 말이 많아. 이 새끼는. 위에서 덮으라는 사건 들쑤시는 거 알면 서장이 내 목부터 칠 거다. 상진이 형이 앞장서서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가볍게 넘었다.
녹슨 청운탕의 셔터문이 억지로 들어올려진 채 입을 벌리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눅눅한 곰팡이와 오래된 물비린내가 코끝을 찔렀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타일 바닥을 훑었다. 상진이 형은 사우나실 입구에서 멈춰서더니 턱짓으로 안을 가리켰다. 저기야, 냉탕 옆 사우나실. 감식반 애들은 벌써 다 치웠는데 아직 냄새가 안 빠졌어. 나는 불빛을 사우나실 바닥으로 집중했다. 바닥 타일 한쪽이 미세하게 깨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검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다. 타일이 깨진 각도가 이상하다. 위에서 아래로 찍힌 게 아니라 옆에서 강하게 긁힌 자국이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치고는 너무 깊다. 형, 여기 봐요. 이거 그냥 넘어진 거 아닌데? 뭔데? 타일 좀 깨진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마라. 노숙자가 술 먹고 비틀대다 박았겠지. 비틀대다 박은 거면 타일이 이렇게 가로로 깎이진 않죠. 이건 누가 발로 민 거예요. 아주 세게. 상진이 형이 한숨을 내쉬며 허리에 손을 얹었다. 손전등을 빼서 들더니 깨진 타일 부근을 자세히 살핀다. 형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야, 정만아. 진짜 누가 밀었다고 치자. 근데 이 방 안엔 피해자 말고 아무도 없었어.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형, 세상에 안에서만 잠기는 문이 어디 있어요. 밖에서도 잠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나는 몸을 숙여 사우나실 문틀 하단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문틈 사이에 낀 작은 금속 조각이 불빛에 반짝였다. 1cm도 안 되는 얇은 철사 조각이다. 끝부분이 살짝 휘어있다. 이건 문고리를 고정할 때 쓰는 부품이 아니다. 나는 그 조각을 핀셋으로 집어 올렸다. 형, 이거 봐요. 사우나실에 낚시용 강철사가 왜 있을까요? 그것도 문틈에. 낚시? 여기서 누가 고기를 잡아? 야, 그건 그냥 쓰레기겠지. 이 동네 널린 게 폐기물인데. 글쎄요. 이 쓰레기 때문에 형 잔금이 늘어날 것 같은데. 상진이 형은 내 비꼼의 대답 대신 시계를 확인하며 주변을 살폈다. 초조함이 섞인 발소리가 텅 빈 목욕탕 안에 울려 퍼졌다. 빨리 해. 순찰차 돌 시간이다. 헛발질이면 네 착수금 환수할 줄 알아. 사우나실을 나와 탈의실로 향했다. 낡은 목재 락커들이 벽면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은 습기를 머금어 통통 불어있거나 문짝이 너덜거렸지만 구석진 곳에 있는 104번 락커만은 유독 매끄러운 광택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른 칸은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았는데 이 칸만 손잡이 주변이 깨끗하다. 누군가 최근에 여길 열고 닫았다는 증거다. 감식반이 훑고 지나간 자국이라기엔 지문 분말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나는 손전등을 입에 물고 104번 락커 손잡이를 당겼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안은 비어있는 듯 했지만 손을 뻗어 천장 안쪽 깊숙한 곳을 훑자 거친 테이프의 질감이 손끝에 걸렸다. 형, 이거 봐요. 경찰 보고서엔 탈의실 다 비어 있었다면서요? 애들이 다 확인했지.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 야, 너 뭐 잡히는 거 있냐? 상진이 형이 다가와 내 어깨 너머로 락커 안을 비췄다. 나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 끝에 매달려 나온 건 낡은 USB 하나와 빗자국이 점점이 박힌 비닐봉지였다. 야, 저게 왜 저기 붙어 있어? 우리 애들 진짜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아오, 이 새끼들 나중에 다 죽었어. 형네 애들이 무능한 게 아니라 숨긴 놈이 지독한 거죠. 이 정도 높이면 고개 쳐박고 보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보여요. 상진이 형이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긁적였다. 형의 얼굴에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이건 단순한 사고사로 못 우려던 윗선의 계획에 아주 큰 구멍이 생겼다는 뜻이니까. 그거 일단 나 줘. 내가 감식실 아는 놈한테 조용히 넘길 테니까. 안 돼요. 형한테 넘어가면 바로 압수물로 못 껴서 나만 바보 되잖아요. 이건 내가 일단 가져갈게요. 야, 정만아. 그건 증거 인멸이야, 이 자식아. 나까지 옷 벗길 일 있냐? 형은 투덜거렸지만 나를 억지로 막지는 않았다. 오히려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 오지 않는지 경계하는 눈치였다. 나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104번. 이 목욕탕 번호표를 가졌던 놈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그를 밀어버린 놈인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이 안의 내용은 이 녹록한 공기보다 훨씬 더 지독한 냄새를 풍길 게 뻔하다. 형, 이 목욕탕 주인 누군지 알아봐줘요. 재개발 조합하고 관계에 있는 놈으로. 조합? 야, 거기 정치하는 놈들까지 껴있어서 복잡해. 너 진짜 큰 거 건드리는 거 아니지?
상진이 형이 걱정스러운 듯 내 팔을 붙잡았다. 형의 투박한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10년 넘게 형사 생활을 한 노련한 촉이 위험을 감지한 모양이었다. 사무실 안은 창밖의 빗소리 때문에 한층 더 눅눅했다. 나는 먼지 쌓인 노트북을 켜고 주머니에서 꺼낸 USB를 꽂았다. 화면에 모래바람 같은 노이즈가 잠깐 스치더니 이내 시백사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창진이 형은 내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숨을 몰아쉬며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야, 그거 열기 전에 잘 생각해라. 거기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 나랑 너 둘 다 오늘 밤 잠 다 잔 걸 수도 있어. 형, 이미 늦었어요. 발은 벌써 담갔는데 물 온도 체크해서 뭐하게. 마우스 클릭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울렸다. 폴더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짧은 영상 파일 수십 개와 엑셀 시트 하나가 들어있었다. 가장 최근 날짜의 영상을 재생하자 거친 화질의 CCTV 화면이 나타났다. 목욕탕 뒷문, 한 남자가 검은 가방을 든 채 주변을 살피며 들어가는 장면이었다. 남자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다. 왼쪽 다리를 미세하게 전다. 이건 단순히 넘어져서 다친 게 아니라 오래된 신체적 특징이다. 형, 이 남자 누군지 알아요? 피해자랑은 체격부터 다른데. 잠깐만. 이 새끼 낯이 익은데? 재개발 조합에서 행동대장 노릇하던 박 사장 밑에 있던 놈이야. 상진이 형이 노트북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며 미간을 찌푸렸다. 형의 손가락이 떨리는 게 보였다. 단순 사고사라던 윗선의 보고서가 얼마나 형편없는 소설이었는지 이 영상 하나가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영상 옆에 있던 엑셀 파일을 열었다. 날짜, 금액, 그리고 조합장, 의원, 서장이라는 직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장부다. 목욕탕을 거점으로 오간 뒷돈의 흐름이 여기 다 적혀 있다. 피해자는 아마 이걸로 누군가를 협박하려다 냉탕에 처박힌 거겠지. 형, 여기 서장이라고 적힌 거 보여요? 형네 대장님 이름도 나올 것 같은데. 야, 이 미친놈아. 그거 당장 꺼. 아, 내가 뭘 본 거야 지금. 상진이 형은 기겁하며 내 노트북을 덮으려 했지만 나는 형의 팔을 가볍게 쳐내고 화면을 고정했다. 형은 입술을 바르르 떨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불도 붙이지 못한 채 형은 멍하니 허공을 음시했다. 정만아, 이건 우리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들고 경찰서 가는 순간 나랑 너는 바로 실종 처리될 거야. 그래서요? 무서우면 지금이라도 이거 들고 서장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바칠까요? 야, 말 그따위로 할래? 나도 형사야. 근데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고 덤벼야 할 거 아냐? 상진이 형은 결국 라이터를 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매체한 연기가 좁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다. 형은 한참 동안 연기를 뱉어내더니 결심한 듯 내 어깨를 꽉 쥐었다. 딱 24시간만 준다. 그 안에 이 장부에 적힌 놈들 중 제일 약한 고리 하나 찾아내. 내가 공식적으로 영장 칠 수 있는 구실만 만들어 오라고. 우리는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낡은 코란도를 멈추고 창밖을 주시했다. 재개발 구역 입구에 있는 낡은 당구장, 대박 당구장의 네온 사인이 기괴하게 깜빡거리며 주변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잠시 후 셔터 문이 반쯤 올라가더니 한 남자가 우산을 받쳐들고 밖으로 나왔다. 야, 저 자식이다. 껌뻑이는 간판 밑에 저놈. 박 사장 밑에서 쩔뚝이라고 불리는 놈이야. 이름이 아주 직관적이네. 형, 저 다리 좀 봐요. 남자는 왼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내디뎠다. 체중이 오른쪽으로 과하게 쏠려 있어서 걸을 때마다 어깨가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쳤다. 상진이 형은 운전대를 꽉 쥔 채 뚫어지라 그놈의 뒷모습을 노려봤다. 저놈 원래 유도하던 놈이라 힘이 장사다. 저번에 검거할 때 우리 애들 셋이 붙었는데도 쩔쩔맸어. 정만아, 함부로 붙지 마라. 유도라. 그럼 사람 맺히는 건 일도 아니겠네요. 사우나실 그 좁은 데서 사람 밀어버리는 것도 선수였겠고. 나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다. 남자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왼쪽 다리가 눈에 띄게 처진다. 저 정도로 절명 건넌 리듬이 일정할 수밖에 없다. 목욕탕 타일에 남은 그 기묘한 긁힘. 저 다리에서 쏠린 무게로 밀어붙였다면 타일이 깨질 만도 하다. 형, 저놈 뒤쫓죠. 공범을 만나러 가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이 동네를 뜨려는 건지 확인해야겠어요. 야, 저 골목 들어가면 우리 차 바로 들켜. 여기서부턴 발로 뛰어야 돼. 너 진짜 괜찮겠냐?
놈은 연장이 있을지도 몰라. 상진이 형이 뒷좌석에서 삼단봉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투덜거리면서도 형의 눈빛은 이미 현역대의 날카로움을 되찾고 있었다. 삼단봉보다는 잔금이 더 든든한 무기죠. 가요, 형. 우리는 차문을 조용히 닫고 빗속으로 몸을 던졌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골목 안쪽에서 남자의 비대칭적인 발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우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놈의 뒤를 밟았다. 상진이 형은 몸을 낮게 숙인 채 젖은 담벼락에 바짝 붙어 이동했고 나는 형의 뒤를 따르며 주변의 그림자를 훑었다. 놈은 의심이 많은지 골목 모퉁이를 돌 때마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빗줄기가 워낙 굵어 우리의 실루엣을 잡아내지는 못하는 눈치였다. 저 새끼 어디 가는 거야? 이 길 끝엔 막다른 재개발 홍보관 뿐인데. 막다른 길이라기엔 놈의 걸음걸이가 너무 당당하잖아요. 아는 길을 가는 거지. 절뚝이는 놈의 움직임은 기괴한 리듬감이 있었다. 왼쪽 다리를 끌면서도 속도가 줄지 않는 걸 보니 이 골목의 고저차를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놈은 홍보관 옆에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더니 문을 3번 짧게 2번 길게 두드렸다. 규칙적인 신호다. 누군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놈은 혼자가 아니고 이곳은 단순한 아지트 그 이상이다. 안에서 쇠 긋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아주 살짝 열렸다. 놈이 몸을 구겨놓듯 안으로 사라지자 상진이 형이 내 팔을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야 정만아, 저기 잘못 들어가면 우리 둘 다 뼈도 못 추린다. 일단 지원 요청할 테니까 기다려. 지원 오면 놈들이 눈치채고 장구부터 태울걸요? 형네 애들 사이렌 소리 동네방네 다 들리게 올 거잖아요. 상진이 형은 내 말에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물었다. 형은 비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컨테이너 쪽을 매섭게 노려봤다.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번득였다. 아우 내 팔자야. 좋아, 대신 내가 먼저 들어간다. 넌 뒤에서 보조해. 다치면 오늘 잔금은커녕 착수금도 토해낼 줄 알아. 걱정 마요. 형 등은 내가 지킬 테니까. 나는 3단봉을 고쳐쥐고 컨테이너 뒷벽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벽면에 귀를 대자 안에서 거친 욕설과 함께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 사장이라는 이름이 들린다. 그리고 USB에 적혀있던 서장의 이름도. 놈들은 지금 목욕탕에서 사라진 물건을 찾지 못해 서로를 쥐잡듯 잡고 있는 모양이다. 나는 컨테이너 뒤편 틈새가 벌어진 창틀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다. 빗물에 젖은 녹슨 철판에 차가운 기운이 뺨에 닿았다. 깨진 유리조각 사이로 안을 살피자 자욱한 담배 연기 너머로 3명의 그림자가 보였다. 절뚝이는 놈은 구석에서 젖은 옷을 짜고 있었고 덩치 큰 사내 둘이 탁자에 앉아 돈다발을 세고 있었다. 절뚝이와 덩치 둘, 총 3이다. 덩치들의 허리춤이 불룩한 걸 보니 연장을 챙긴 모양인데 단순히 위협용은 아닐 거다. 나는 숨을 죽이고 상진이 형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상진이 형은 이미 권총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손가락 3개를 펴서 형의 눈앞에 천천히 흔들어 보였다. 셋. 야, 저 덩치들은 좀 빡세겠는데. 총 꺼내야 되나? 여기서 총소리 나면 바로 서장 뒤에 들어가요. 그냥 몸으로 때우죠. 상진이 형은 내 빗꿈에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침을 꿀꺽 삼켰다. 비에 젖은 형의 점퍼에서 눅눅한 가죽 냄새가 올라왔다. 상진이 형은 3단봉을 쥔 내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좋아. 내가 정면 문 차고 들어갈 테니까 넌 저 절뚝이 다리부터 분질러. 저놈 또 도망가면 우리 오늘 공친 거다. 걱정 마요. 이미 한쪽은 시원찮으니까 남은 한쪽도 맞춰줘야죠. 나는 다시 창틈에 눈을 붙였다. 덩치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타이밍이 왔다. 철제 문고리가 천천히 아래로 꺾였다. 틈새로 자욱한 담배 연기와 함께 덩치의 거대한 실루엣이 삐져나왔다. 놈은 밖에 빗줄기에 인상을 찌푸리며 무방비하게 발을 내디뎠다. 저놈은 중심이 잡히기 전에 무너뜨려야 한다. 문짝을 방패로 삼아 밀어붙이면 반격할 공간은 사라진다. 덩치갑도 못하게 만들어주지. 나는 문이 한 뼘쯤 열린 찰나 오른쪽 어깨를 낮추고 문짝을 향해 온몸에 무게를 던졌다.
화직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덩치의 안면을 그대로 강타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놈이 그대로 뒤로 낮아빠졌다. 지금이에요. 야, 이 새끼들아, 움직이면 진짜 쏜다. 상진이 형이 내 어깨를 타고 넘으며 안으로 들이닥쳤다. 형의 젖은 구두구비 컨테이너 바닥을 강하게 짓밟으며 쇳소리를 냈다. 구석에 앉아있던 절두기가 당황하며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었다. 나는 바닥에 구른 덩치의 뒷덜미를 무릎으로 찍어 누르며 삼단봉을 펼쳤다. 상진이 형은 벌써 절두기의 머리통에 총구를 바짝 들이대고 있었다. 형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절두기의 눈가에 튀었다. 손 떼라. 네가 뻗는 게 총인지 칼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손가락이 좀 더 빠를 것 같거든. 이쪽은 조용해졌어요. 절두기 씨, 남은 다리마저 못 쓰게 되기 싫으면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절두기는 입술을 바르르 떨며 뻗으려던 손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렸다. 테이블 위에는 아까 세고 있던 돈다발과 함께 피 묻은 만년필 한 자루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목욕탕 피해자의 소지품이다. 장부에 서명할 때 쓰던 물건이겠지. 놈들의 옷에 밴 눅눅한 피냄새가 비냄새보다 더 진하게 올라와 코를 찔렀다. 야, 정만아. 저기 구석에 가방 열어봐. 저게 우리가 찾던 건지. 상진이 형이 턱짓으로 가리킨 곳엔 검은색 가죽 가방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덩치를 제압한 채로 한 손을 뻗어 가방 안을 뒤졌다. 나는 바닥에 놓인 가죽 가방의 지퍼를 끝까지 밀어젖혔다. 돈다발이나 장부의 종이 질감을 예상하며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 끝에 닿은 건 차갑고 딱딱한 기계장치와 매끄러운 종이 덤이었다. 손전등 불빛을 가방 안으로 깊숙이 밀어넣자 상진이 형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방 안에는 수십 장의 사망 진단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경찰서 보안구역의 평면도와 정밀하게 복제된 것으로 보이는 마스터 기뭉치가 놓여 있었다. 진단서에 적힌 이름들이 난 있다. 재개발 구역에 끝까지 남겠다고 버티던 노인들이다. 그런데 발행 날짜가 이상하다. 절반 이상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날짜로 찍혀있다. 이거 봐요. 놈들이 준비하던 건 뒷돈 챙기는 수준이 아닌데요. 이건 아예 청소 계획서예요. 뭐? 야, 이 이름들 내가 어제 순찰 돌면서 인사드린 할머니들이잖아. 날짜가 왜 이래? 내일 모레? 이 미친 새끼들이 진짜. 상진이 형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형은 절두기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총구는 이제 절두기의 턱 밑을 파고들 기세였다. 절두기는 겁에 질려 신음하며 고개를 저었다. 말해. 이 진단서 누가 끊어준 거야? 그리고 이 마스터키는 경찰서 거잖아. 어느 놈이 넘겨줬어? 나는 그냥 전달만. 박 사장이 시키는 대로. 그거 가져가면 우리 다 죽어요. 제발. 나는 진단서 더미를 더 깊게 뒤졌다. 맨 아래쪽 코팅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10년 전 청운탕 앞에서 찍힌 낡은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상진이 형과 이번에 냉탕에서 죽은 피해자, 그리고 얼굴 부분이 담뱃방으로 타버린 한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 적힌 글귀가 내 눈을 멈추게 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간다. 2006년 5월 12일 피해자와 상진이 형, 그리고 이 얼굴 없는 남자는 10년 전부터 엮여 있었다. 형은 이걸 알고 있었나? 이 사진 알고 있었어요? 형이랑 피해자가 왜 같이 있어요? 나는 사진을 들어 상진이 형의 눈앞에 보였다. 형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다. 놈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의 힘이 스르르 풀렸다. 절두기는 그 틈을 타 바닥으로 주저앉아 받은 기침을 내뱉었다. 그거 어디서 났어? 그 사진 분명히 내가 태워버렸는데. 상진이 형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다. 투덜거림도 시비도 섞이지 않은 아주 깊은 늦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축축한 목소리였다. 형은 나를 보지 못한 채 멍하니 사진 속 타버린 얼굴만을 응시했다. 빗소리가 컨테이너를 부술 듯 거세졌다. 상진이 형은 대답 대신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입에 물었다. 라이터를 켜려 했지만 젖은 손가락 때문인지 연신 헛발질만 해댔다. 나는 조용히 내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여주었다. 불꽃이 흔들리며 형의 퀴한 눈가를 비췄다. 형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고 매체한 연기가 컨테이너 안에 피냄새와 뒤섞였다. 이 사진 태웠다면서요.
근데 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얼굴 누구예요? 형이랑 피해자랑 이렇게 어깨동무할 정도면 보통 사이 아니었을 텐데. 말했잖아. 다 끝난 일이라고. 10년 전 나랑 그 영감 그리고 저 사진 속 놈까지 셋이서 청운탕 뒷방에서 소주 까던 사이였다. 상진이 형은 벽에 머리를 기대며 기르게 연기를 뱉었다. 형의 눈동자는 이미 10년 전에 그 눅눅한 목욕탕 뒷방으로 돌아가 있었다. 저 얼굴 지워진 놈 이름은 김판석이다. 우리랑 같이 경찰학교 나왔던 동기였어. 근데 저 새끼가 먼저 선을 넘었지. 재개발 이권에 눈멀어서 정보 빼돌리다 걸렸거든. 그때 나랑 죽은 영감이 저놈을 직접 잡아 넣었어. 그럼 그 김판석이라는 놈은요? 지금 어디 있는데요? 교도소에서 죽었다고 들었어. 5년 전에. 근데 지금 이 진단서들 그리고 이 수법들 보니까 소름이 돋는다. 저 새끼가 살아있거나 아니면 저놈 밑에 있던 박 사장이 저놈 망령을 불러낸 게 분명해. 상진이 형의 손에서 담배꽁초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형은 주저앉은 절뚝이의 머리채를 다시 움켜잡았다. 형의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 더 깊은 질척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죽었다고 믿었던 자의 방식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건 망령보다 더 지독한 현실이다. 10년 전의 배신이 이제야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다. 이 마스터키. 김판석이 경찰 시절에 복제해둔 거 아닐까요? 경찰서 보안구역으로 들어가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장부 때문이 아니라. 증거물 보관실. 거기 10년 전 사건 자료들이 아직 남아있어. 저놈들은 그걸 없애려는 거야. 자기들 치부가 완벽하게 사라지게. 상진이 형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에 젖은 형의 가죽 점퍼가 묵직하게 늘어졌다. 형은 허리춤에 총을 확인하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정만아, 이건 이제 수사가 아니라 전쟁이다. 경찰서 안으로 저놈들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야 돼. 넌 이 절뚝이 새끼 차에 처박아. 내가 운전대 잡을 테니까. 상진이 형의 코란도는 비명을 지르며 경찰서 주차장에 멈춰섰다. 뒷좌석에 처박아둔 절뚝이는 이미 공포에 질려 실신하기 직전이었다. 우리는 빗물을 털어낼 새도 없이 본관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경찰서 내부는 평소보다 적막했고 복도에는 눅눅한 고무 매트 냄새와 오래된 바닥 왁스 향이 뒤섞여 코를 찔렀다. 너 내 뒤에 딱 붙어 있어. 누가 물으면 보조 수사관이라고 둘러댈 테니까 딴짓 하지 말고. 형, 내 얼굴 아는 애들이 여기 태반인데 그게 먹히겠어요? 그냥 화장실 급한 민원인이라고 해요. 상진이 형은 대답 대신 허리춤의 총집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지하 1층 증거물 보관실로 이어지는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동시에 멈춰섰다. 보관실 앞 데스크는 비어 있었고 그 위에는 반쯤 먹다 남은 컵라면이 아직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다. 보통 2인 1조로 지켜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자리가 비어 있고 라면은 아직 식지 않았다. 누군가 방금 자리를 비웠거나 의도적으로 비워준 거다. 나는 데스크 옆 CCTV 모니터를 살폈다. 화면 하나가 검은색 노이즈로 가득 차 있었다. 보관실 내부를 비추는 카메라였다. 형, 컵라면 옹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놈이 안에 있거나 아니면 형네 동료 중 하나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 새끼들이 진짜. 정만아, 저 문 관리자 권한으로 잠겼어. 내 카드로도 안 열려. 상진이 형의 아이디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댔지만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붉은 불빛만 깜빡였다. 화면에는 관리자 제어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나는 단말기 주변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미세한 가루가 손가락 끝에 묻어났다. 흑연 가루다. 디지털 도어락이 먹통일 때 물리적 월세 구멍을 부드럽게 하려고 쓰는 꼼수다. 놈은 마스터키를 그냥 꽂은 게 아니라 아주 공들여서 문을 열었다. 저놈들 단순히 자료 태우러 온 거 아니에요. 마스터키로 시스템 자체를 장악했어요. 지금 안에서 뭔가를 지우고 있다고요. 아오 미치겠네. 야 비켜봐. 내가 이 문 부순다. 상진이 형이 어깨로 문을 들이받으려 할 때 보관실 안쪽에서 낮은 기계음과 함께 쇠링하는 금속 마찰음이 들려왔다. 무언가 파쇄되는 소리였다. 10년 전의 진실이 종이 조각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상진이 형은 벽에 걸린 대형 소화기를 통째로 뽑아들었다. 평소의 느긋함은 온데간데 없고 형의 눈엔 핏발이 서 있었다. 소화기 본체가 보안문 도어락 뭉치를 정면으로 강타하자 지독한 불꽃이 피며 세로가 비명을 질렀다. 비켜. 이 문 안 열리면 나 오늘 여기서 옷 벗는다. 옷만 벗으면 다행이게요.
기물 파손에 무단 침입까지 세트로 엮일 텐데 나는 투덜대면서도 형의 옆에서 문틈에 3단봉을 끼워 넣었다. 문틀이 비틀리며 새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보안 시스템이 강제로 셧다운됐다. 안에서 들리던 파쇄기 소리가 멈췄다. 놈도 당황했을 거다. 기계가 멈췄다면 이제 남은 건 직접 손으로 치우는 것뿐이다. 하나, 둘 하면 미는 거예요. 하나, 둘. 우리는 동시에 어깨를 문에 들이받았다. 과직하는 소리와 함께 걸쇠가 부러지며 문이 안쪽으로 거칠게 열렸다. 자욱한 종이 뭔지 너머로 파쇄기 앞에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상진이 형은 문이 열리자마자 바닥을 굴러 몸을 세우며 총구를 겨누었다. 형의 젖은 구두가 파쇄된 종이 더미 위를 짓밟으며 서벅거리는 소리를 냈다. 움직이지 마. 손머리 위로 올려. 그림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절도기의 박 사장도 망령 김판석도 아니었다. 정복을 입은 중년 사내 상진이 형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정보과장이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 파쇄되지 않은 10년 전의 누런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정보과장님, 여기서 야근치고는 좀 과격한 걸 하시네요. 과장님,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왜 김판석의 뒤를 닦아주고 있냐고. 상진이 형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졌다. 10년 넘게 형님 아웅하며 지냈던 동료의 배신은 냉탕의 얼음물보다 더 차갑게 형의 심장을 파고드는 모양이었다. 과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의상진아, 넌 너무 고지식해서 탈이야. 판석이는 죽지 않았어.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그게 이 도시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과장의 눈이 복도 쪽을 향한다. 이건 자백이 아니라 시간을 끄는 거다. 복도 끝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상진이 형의 동료가 아니라 과장이 불러들인 청소부들일 게 뻔했다.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요. 손님들 오시네. 지하 보관실의 창문은 성인 남자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좁고 높았다. 나는 선반을 딛고 올라가 박살난 창틀 너머로 서류 뭉치를 먼저 던졌다. 빗물 섞인 진흙탕 위로 서류가 툭 떨어졌다. 형, 빨리요. 여기 창살이 좁아서 끼면 답 없어요. 야, 이 나이에 이 좁은 데를 기어나가라고? 아오,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상진이 형은 투덜거리면서도 내 도움을 받아 창틀에 몸을 구겨 넣었다. 형의 낡은 가죽 점퍼가 깨진 유리 조각에 걸려 찍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가 더 급했다. 우리는 지면 위로 간신히 몸을 밀어 올렸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빠져나오자마자 마주한 건 빗물로 가득 찬 화단의 진흙탕이었다. 지하 환기구에서 기어 나오니 세상이 뒤집혀 보인다. 빗물이 눈으로 들이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품에 안은 서류의 묵직한 촉감만큼은 선명하다. 정신 차려요. 주차장까지 굴러서라도 가야 돼. 알아, 이 자식아. 나 아직 안 죽었어. 우리는 젖은 화단을 기어 나와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코란도로 달렸다. 경찰서 옥상에서 서치라이트가 주차장을 훑기 시작했고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고막을 찔렀다. 상진이 형은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몸을 던졌다. 나도 조수석에 올라타 서류를 품에 꽉 안았다. 상진이 형의 코란도는 비틀거리며 도심의 불빛을 벗어났다. 가로등도 없는 외곽 국도를 한참 달린 후에야 차는 버려진 낚시터 입구에 멈췄다. 빗물에 불어난 저수지 물이 검은 짐승처럼 출렁거리고 있었다. 상진이 형은 시동을 끄고 운전대에 이마를 댔다. 빗물이 옷을 타고 내려와 시트 위로 흥건하게 고였다. 핸들 좀 똑바로 잡아요. 여기까지 와서 물에 빠지면 진짜 답 없으니까. 과장님이 그럴 줄은 몰랐다. 판석이 그 새끼를 직접 잡아넣은 게 과장님이었어. 그때 칭찬받고 승진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래. 상진이 형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깔렸다. 배신감보다는 허탈함이 더 커 보였다. 나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젖은 서리 뭉치를 꺼냈다. 파쇄기 아래 끝부분이 살짝 잘려나갔지만 다행히 본문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남았다. 나는 손전등을 켜 서류의 첫 장을 비췄다. 10년 전 청운탕 이권 개입 사건의 비공개 수사 기록이었다. 종이가 습기를 먹어 녹록하다. 끝부분이 너덜너덜하게 잘린 걸 보니 과장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것 같다. 그런데 수사 대상 명단 맨 마지막에 낯익은 이름 하나가 지워진 채 남아있다. 여기 봐요. 김판석 밑에 돈 관리하던 놈 이름. 이거 형네 서장 이름 아니에요? 어디 봐.
이 자식 그때는 과장이었는데. 야, 그럼 그때 수사 자체가 꼬리 자르기였다는 거야? 상진이 형이 내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눈을 풀아렸다. 형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10년 전 정의라고 믿고 동료를 잡아넣었던 그 수사가 사실은 더 큰 거물들을 지키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10년 전의 진실은 생각보다 더 비릿한 냄새를 풍긴다. 김판석은 죽지 않았다. 그는 죽음을 가장의 신분을 세탁했고 이제는 그들의 금고지기가 되어 돌아온 거다. 그리고 청운탕의 피해자는 그 비밀을 알아챘기에 입이 막힌 거겠지. 이제 어쩔 거예요? 이거 들고 검찰 가봤자 정내 서장이 먼저 알 텐데. 검찰. 아니, 이제 법대로는 안 해. 증거는 이미 우리가 가졌잖아. 이제부턴 내가 아는 방식으로 끝낸다. 당진이 형은 서류를 대시보드 위에 던지고는 뒷좌석에서 묵직한 가방 하나를 꺼냈다. 예전에 압수했다가 빼돌려둔 연장들이 든 가방이었다. 형의 눈빛에서 망설임이 사라졌다. 코란도는 재개발지구 끝자락, 자폴이 무성한 폐차장 구석에 멈췄다. 빗물에 녹슨 차체들이 공동묘지의 비석처럼 기괴하게 쌓여 있었다. 저 멀리 박 사장의 컨테이너 아지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번뜩였다. 상진이 형은 글러브 박스에서 챙겨온 여분의 탄창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여기서부턴 진짜 장난 아니다. 박 사장 그놈 자기 미천 털린 거 알면 눈 뒤집혀서 달려들 거야. 그놈 눈 뒤집히는 것보다 내 월세 밀리는 게 더 무서워요. 빨리 끝내고 잔금이나 입금해줘요. 이 새끼는 돈 얘기 좀 그만해라. 죽으면 돈이 다 무슨 소용이냐. 상진이 형은 투덜거리면서도 내 방탄조끼의 찍찍이를 다시 한번 꽉 조여주었다. 형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10년 전 그때처럼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우리는 차문을 소리나지 않게 닫고 폐차된 버스 사이를 기어박 사장의 아지트로 다가갔다. 입구 근처에는 아까 본 절뚝이의 차 말고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번호판이 진흙으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광택만큼은 빛 속에서도 감춰지지 않았다. 깡패 새끼들 아지트에 이런 차가 어울릴 리 없다. 탕물 튀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는 놈, 현장에 손 안 더럽히고 지시만 내리는 윗선 놈이 안에 와 있다는 뜻이다. 저 차 봐요. 박 사장보다 더 높은 놈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서장 아니면 과장 그 새끼일 수도 있어. 정만아, 조심해. 저놈들 지금 퇴로 없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상진이 형은 삼단봉을 쥔 내 손을 톡 치더니 컨테이너 뒷문 쪽으로 몸을 날렸다. 나는 형의 뒤를 지키며 창틀 아래로 몸을 숨겼다. 안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아니 김영님, 이건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류를 뺏기다니요. 그게 어떤 건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상진이 형이 알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죽었다고 믿었던 김판석, 10년 전 사라진 망령의 목소리가 뱀처럼 깔려 나왔다. 박 사장, 조용히 해. 뺏긴 건 다시 찾으면 돼. 상진이 그놈은 어차피 내 손바닥 아니야. 그놈이 감히 나를 칠 수 있을 것 같아. 상진이 형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형은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갈 기세였지만 나는 형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제지했다. 나는 젖은 바닥에 몸을 낮춘 채 컨테이너 틈새에 귀를 붙였다. 빗물이 옷을 타고 스며들어 등줄기가 서늘했다. 안쪽에서는 10년 전 죽었다던 망령 김판석의 목소리가 뱀처럼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 상진이는 아직도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줄 알아. 10년 전 청운탕 화재 때 그 영감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감옥 보낸 보고서. 그거 누가 썼더라? 우리 상진이가 내 부탁이라면서 울면서 도장 찍었잖아. 그럼 이번에 그 영감을 죽인 것도 그 비밀 때문입니까? 이 영감이 치매가 오는지 자꾸 그때 일을 떠들고 다니더라고. 자긴 불을 안 냈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상진이 인생 한 번 더 지켜준 거야. 입을 영원히 막아버렸거든. 나는 옆에 선 상진이 형을 보았다. 형은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권총을 쥔 형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거 무슨 소리예요? 형이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10년 전에 그 영감님을 범인으로 만든 게 진짜 형이에요? 정만아, 그게 그러니까 형은 나한테 항상 그랬잖아요.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고.
서류보다 진실이 먼저라고 입에 달고 살았잖아. 나는 낮은 목소리로 육박질렀다. 상진이 형은 대답 대신 젖은 얼굴을 소매로 거칠게 훔쳐냈다. 형의 눈에는 무너진 자의 슬픔이 아니라 10년을 참아온 자의 도끼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김판석, 니놈 그 새바닥은 여전하구나. 그 영감이 왜 불을 냈다고 자백했는지 진짜 이유를 말 안 하네. 니놈들이 영감 손주 목숨 가지고 협박할 때 그 진술서에 도장 찍어주는 조건으로 애 살려준 게 누구였는지 잊었어? 내가 그 조작된 보고서에 이름 올린 덕분에 그 애가 지금 대학생이야. 이 자식아. 상진이 형의 사자우가 빗소리를 뚫고 컨테이너를 올렸다. 형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나에게 던졌다. 10년 동안 형이 남몰래 기록해온 그날의 진짜 수사 일지였다. 형은 비리가 아니라 한 가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제물로 바쳤던 거다. 형, 그럼 지금까지 혼자 이 짐을 다 지고 있었던 거예요? 쪽팔리게 그런 걸 어떻게 말하냐? 나도 내 앞가림은 하는 놈이야. 근데 저 새끼가 내 자부심까지 건드리네. 가자. 빚 정산하러. 상진이 형이 어깨로 컨테이너 문을 밀어젖혔다. 눅눅한 공기와 자욱한 담배 연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안쪽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김판석은 예상했다는 듯 잔을 들어 올렸다. 놈의 다리 옆에는 검은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다. 상진아, 10년 만에 보는데 얼굴이 많이 상했네. 그 조작된 보고서에 도장 찍던 날처럼 울고 싶은 표정이야. 입 닥쳐. 10년 전엔 니놈 새바닥에 속아 영감을 범인으로 몰았지만 이번엔 아니야. 내 놈이 죽였다고 생각한 그 영감이 죽기 전 나한테 다 말했거든. 상진이 형의 총구가 김판석의 미간을 겨누었다. 빗물에 젖은 형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말했잖아. 내가 널 살려준 거라고. 그 영감 손주 대학 보내준 거 그거 내가 준 돈 아니었어? 너도 공범이야, 상진아. 지랄하지 마. 내가 내 퇴직금 가불해서 보낸 돈이야. 니놈 비자금 장부랑 보고서 원본 그거 찾으러 왔다. 그거 내놓고 조용히 가자. 김판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놈은 여유롭게 잔을 비우더니 시계를 슬쩍 확인했다. 이건 자백을 즐기는 태도가 아니다. 시간을 끄는 놈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뭔가 이상하다. 놈은 우리가 올 걸 알고 있었다. 도망칠 생각도 없이 여기서 우릴 기다린 건. 조심해요. 저 새끼 지금 입 털면서 시간 벌고 있어요. 상진이 형이 내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뜨는 찰나 컨테이너 밖에서 빗소리를 뚫고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제동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컨테이너 밖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창틈으로 들이쳤다. 김판석은 그제야 소파 뒤로 몸을 숨기며 비릿하게 웃었다. 상진이 형은 당황한 듯 창밖을 살폈다. 이게 뭐야? 순찰차? 아니, 저건 서장 직속 애들이잖아. 말했잖아요. 정보과장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서장까지 한 통 속이면 우린 지금 현행범으로 몰린 거예요. 확성기를 타고 정보과장의 목소리가 빗속에 울려 퍼졌다. 김상진 경위. 안에서 인질을 잡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즉시 무기를 버리고 나와라. 거부하면 강제 진입하겠다. 인질? 김판석 저 새끼가 인질이라고? 저놈들이 지금 작정하고 우릴 범죄자로 만들고 있어. 가방 안에 장보와 보고서. 그것만 사라지면 상진이 형은 비리 경찰이 되고 김판석은 다시 망령으로 돌아간다. 과장과 서장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갖게 될 테고 놈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 컨테이너를 통째로 태워버릴 준비가 된 놈들이다. 놈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가방부터 챙겨요. 저게 우리 유일한 방패라고요. 상진이 형은 이를 악물며 바닥을 굴러 김판석 옆에 가방을 낚아챘다. 밖에서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최루탄 연기가 들이치기 시작했다. 상진아, 포기해. 넌 여기서 죽어야 내가 완성돼. 네가 10년 전 찍은 그 도장이 오늘 네 묘비명이 될 거다. 닥쳐. 죽어도 너부터 지옥 보낸다. 눈이 따가워 앞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코와 입을 옷소매로 막은 채 상진이 형의 팔을 붙잡았다. 컨테이너 입구는 이미 놈들이 포위했다. 나갈 곳은 아까 내가 봐둔 뒤쪽 환기구뿐이다. 하지만 좁다. 상진이 형과 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빠져나가려면 누군가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가방 들고 뒤로 가요. 저 좁은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차까지 뛰어. 너는? 너 혼자 여기서 뭘 어쩌려고? 난 탐정이잖아요. 형사보다 도망 하나는 끝내준다고요. 빨리 가요, 형.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박히자 눈물과 콧물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상진이 형은 가방을 품에 안은 채 쿨럭거리며 환기구 쪽으로 몸을 비틀거렸다. 나는 바닥을 기며 도망치려던 김판석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챘다. 어딜 가, 이 망령 새끼야. 나랑 같이 밤바람 좀 맞아야지. 이거 놓으라고. 밖은 내 애들이야. 나가면 너도 죽어. 네 애들이면 더 잘 듣네. 설마 자기들 밥줄인 너를 쏘겠어? 나는 김판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놈의 비싼 양복에선 눅눅한 피냄새와 비린 향수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저놈들에겐 김판석이 살아있는 물증이자 금고직이다. 함부로 방아쇠를 당기지 못할 거라는 도각에 내 월급날을 걸어본다. 지금이에요. 저 틈으로 나가서 차 타고 본청으로 달려요. 너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 형보다 제가 더 빠르니까 걱정 말고 가요. 잔금 떠먹으면 지옥 끝까지 쫓아갈 거니까. 상진이 형은 이를 악물더니 좁은 헌기구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다. 형의 발소리가 빗소리 너머로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 나는 김판석을 방패 삼아 컨테이너 정문으로 향했다. 발로 문을 걷어차자 서치라이트의 눈부신 광원이 내 망락을 찢을 듯이 들이쳤다. 움직이지 마. 쏘지 마. 김 이사가 잡혀 있다. 밖은 난장판이었다. 정보과장에 다급한 외침이 들렸고 서치라이트 뒤편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주춤거리는 게 보였다. 나는 김판석의 머리를 팔로 감싸준 채 놈의 귓가에 대고 낮게 읊조렸다. 봤지? 네가 믿던 놈들이 지금 너 때문에 주저하고 있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넌 참 쓰임새가 많네. 상진이가 가방 들고 가면 넌 진짜 죽은 목숨이야.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오늘 네 재산날은 아니니까 안심해. 그때였다. 폐차장 입구 쪽에서 상진이 형의 코란도가 아닌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모여왔다. 상진이 형이 미리 연락해둔 본청 감찰반이었다. 서치라이트의 방향이 바뀌었다. 정보과장과 그의 밑에 있던 놈들이 당황하며 총구를 돌렸지만 이미 거대한 포위망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나는 김판석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젖은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차 안의 공기는 여전히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상진이 형은 운전대를 잡은 채 멍하니 정면의 어둠을 응시했다. 나는 조수석에서 아까 챙긴 돈봉투를 만지작거리다 문득 현장에서 형이 보였던 기이한 태도를 떠올렸다. 형은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신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똑바로 보지 않았다. 그저 먼 곳을 보며 담배만 태웠지. 그때 나는 그게 형사의 무덤덤함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형은 그 얼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다. 처음에 그 목욕탕에서 영감님 시체 봤을 때 이미 알았죠. 노숙자 사고사 아니라는 거. 내가 10년을 매일 꿈속에서 보던 얼굴인데 왜 몰랐겠냐. 상진이 형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형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입에 물었다. 라이터 불빛에 비친 형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그랬잖아요. 영감님 손톱 밑이 노숙자치고는 지나치게 깨끗하다고. 형이 매달 생활비 보낸 거, 그 돈으로 손주 공부시키고 영감님도 깨끗하게 지내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 영감, 내가 보낸 돈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뒀더라. 손주놈 대학 등록금 하라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매번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10년을 도망 다녔는데. 형은 결국 담배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핸들에 머리를 묻었다. 형은 10년 전 아이를 살리기 위해 진실을 묻었지만 그 진실은 영감의 깨끗한 손톱 속에, 그리고 형의 낡은 수첩 속에 고스란히 살아남아 있었다. 형이 나를 이 사건에 끌어들인 건 수사가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10년 동안 짊어온 그 끔찍한 비밀을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어서,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끝내고 싶어서였을 거다. 그 사진, 영감님이 죽을 때까지 품고 있었대요. 형이랑 김판석이랑 셋이 찍은 거. 영감님은 형 원망 안 했을 거예요. 지랄하지 마. 원망 안 하면 내가 더 죽을 것 같으니까. 상진이 형은 억지로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덜덜거리며 거친 숨을 내뱉었다. 형은 소매로 눈가를 벅벅 문지르고는 기어를 넣었다. 오늘 잔금 챙겼으니까 당분간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만 보면 자꾸 10년 전 그 목욕탕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까. 돈 줬으니까
이제 형 맘대로 해요. 대신 다음엔 좀 밝은 데서 봅시다. 형 인상 더러운 거 어둠 속에서 보려니 힘들거든요. 낡은 코란도가 새벽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형의 뒷모습은 여전히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형이 악몽 없이 잠들 수 있기를 바랐다. 녹슨 정의의 값은 비쌌지만 형은 오늘 그 값을 치렀으니까